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자, 정부가 오늘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 이 시행령은요, 다음 달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번 정부 정책이 과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지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블록체인 이슈들을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블록체인 이슈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조치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다음 달인 10월부터 기존 암호화폐 광고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광고하는 것을 미국과 일본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은 여전히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업 함께 해주실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잠깐 오프닝에서는 정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국외 이슈들을 저희가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이 국제 규제 기관의 범위를 벗어나서 운영이 된다는 컨센서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도자료의 이제 출처는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그 정부 규제와 관련된 뉴스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요. 왜 새롭게 뉴스가 되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이유를 보면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이제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윙클버스 형제 ETF 상품권의 거절. 그리고 올해 6월에 이제 일본 금융청에서 6개 거래소에 이제 자금 세탁 관련된 규정을 개선해라. 이제 이런 명령들이 있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뉴스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모두 결국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를 다시 전통적인 법정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자기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정부에서 법정 화폐로 바꾸는 그런 장치들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결국은 다시 보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기도 합니다. 뉴스 자체가 주는 임팩트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중국에서 거래소도 금지하고 채굴도 금지하고 관련된 모든 암호화폐 관련된 활동을 금지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암호화폐를 갖고 있던 중국인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한국과 일본, 홍콩 금지를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환전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뉴스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는 건 뉴스 자체, 뉴스 하나하나가 만약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니라면 뉴스가 페이크 뉴스 또는 뭐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SEC도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시장이 회복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뉴스가 진짜였건 오버였건 간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보다는 그 뉴스로 인해서 더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성숙한 이런 생태계가 좀 빨리 조성이 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요. 다시 불거졌죠. 이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관한 건데 사실 저희가 이 SEC의 비트코인 승인 여부를 너무 많이 다뤄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사실 그만큼 현재 시장 판도에 뭔가 큰 영향을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고 하면 사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지수 펀드 거죠. 승인이 가장 크기도 하고 사실 매회 이 얘기가 거듭될 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좀 다르다. 그렇죠. 저번과는 다르다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게 달라서 저희가 또 다뤄보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ETF 건은 솔리드엑스와 바네크에서 신청했던 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건은 이제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시카고 건물 선물거래소에 BGX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될 텐데 네. 이제 이번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건 그때는 뭘까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기반의 이제 ETF였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현물 기반의 ETF입니다. 선물이 아니고 현물 기반의.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이 ETF 신청권이 들어오면 각계 필요한 기관들한테 이제 의견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의견을 요청한 상태예요. 아직 보류나 거절이나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는 아니고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물 기반에서 현물 기반으로 상품이 약간 변경됐단 말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의견을 요청한 상태고 이 의견이 접수되고 나서 보류냐 거절이냐 SEC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이제 숫자로 보면 ETF 신청 건수가 이제 1,4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SEC에 계류되고 네. 있는. 근데 이 1,400여 건이 결국은 이제 보류와 거절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이제 정교해지고 있고 시장에 맞게끔 다듬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장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뭐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캐나다는 이미 ETF가 승인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남미 전역에는 이미 비트코인 기반의 P2P 대출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준비 중인 무역 관련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게 오픈이 될 경우에는 가장 큰 규모의 거래가 예상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ETF 승인권도 그렇고 암호화폐의 금융권 그러니까 제도권 진입은 올해 말이냐 내년 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논의 여부에 대한 오늘의 한 줄평 저희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연말이냐 내년 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그동안 금지했던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광고를 다가오는 10월부터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국과 일본에서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자, 사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언제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네. 자, 저희가 좀 내막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는 10월부터죠. 10월부터 이제 허용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구글이 올해 3월에 이제 발표를 해서 6월 정도부터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광고를 금지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그걸 실행을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글로벌 SNS 서비스들도 잇따라 동일한 정책을 발표하고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역시 이제 이 허용 자체도 구글이 먼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다른 SNS 서비스들도 미국과 일본이라는 국한된 이제 제한이 있지만 허용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ICO는 남겨놓았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소 관련된 광고는 이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거래소 자체의 광고는 알겠는데 ICO는 아직 시장에서 투자자들도 그렇고 개인 참여자들도 아직도 인식이나 이 방향이나 어떤 내용인지 좀 덜 교육된 상황이 아닐까 이런 불안한 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제 다른 나라로 갈 거 없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제 지난 20일에 발족이 됐던 민간협의체에 나왔던 주요 정부기관의 인사의 발언을 보면 암호화폐를 6천만 원만 들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화폐인가? 이런 발언도 있었고, 네. 뭐 중국은 블록체인과 거래소, 그러니까 거래소와 뭐 채굴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기술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네. 아직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장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시장에서 막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걸을 생각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월가의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뭐 사실 오늘 오전 새벽에도 이제 JP모건의 벡트 파트너십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앞에도 뭐 ETF 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융기관과 관련된 입장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를 짧게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이제 JP 모건 체이스죠. 많이 들어보셨을 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기관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의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회사도 그래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죠. 그럼 원래는 그래요. 네, 근데 회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죠. 관련돼서 블록체인 관련 부서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종 시장 조사도 이제 직접 실행하고 있는 걸 기자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초에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이미 다이먼이 이거 완전 컴플리트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내부 보고서에는 굉장히 프로미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JP 모건 체이스가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둘째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여기는 특허를 작년 말 기준으로 특허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인민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던 기관인데 이번에 이제 언급되는 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관련된 특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런칭이 된다고 하면 커스터디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의미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 같고 또 시티그룹의 디지털 예탁증서라는 이름으로 지금 상품 개발이 됐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이제 이 밖에도 모건 스탠리는 이제 그 비트코인과 연계된 복합 파생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우호적인 인사가 최고 경영자로 지목이 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뭐 기관들의 이제 뭐 친 암호화폐 인사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SEC의 이 위원으로 그렇죠. 이제 5명으로 구성된 SEC 위원회 우호적인 인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죠. 뭐 왜냐하면 물론 한 사람의 의견이 뭐 SEC 전체를 움직이진 못하지만 어쨌든 5명 중에 3명이 지금 우호적인 인사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이 금융기관도 동일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투자사나 이제 보통 창투사나 벤처캐피탈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투자가 쉽지 않은 건 대부분의 투자기관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투자사는 그렇게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또 JP 모건 체이스나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이런 그룹들처럼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장에 태핑하고 우린 이런 것도 할 생각이 있다. 또 이런 것들도 우린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좀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국가별로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생각이 되는데 뭐 BOA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뭐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뭐 기업 중에 하나죠. 뭐 작년 말 기준으로는 뭐 2위를 차지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정말 월가의 어떤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관심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한 줄 평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의 금융기관도 해외의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을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고 시장 활동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 좀 금융기관과 동일한 투자 기회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블록체인 이슈업도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Hey, my name is Michael and I create a YouTube channel called Box Mining. It's one of the top YouTube channels that's specific to the cryptocurrency scene. So I make videos about cryptocurrency news and also about different coins because I feel like there's a lot of interest in coins and also people want a very quick explanation of what's going on. So that's what Box Mining is really about. Sure, so with Box Mining I started off as a passion project. So this really started early last year, so just before the whole cryptocurrency scene took off. This is because of my long-going interest in cryptocurrencies and also mining in particular. I actually started in 2012, but I didn't speak to anyone. And that was a big mistake. Not having a community to speak to was one of the biggest mistakes I've ever made. So then I started a channel. I said, why don't I just talk to other people about cryptocurrency, about blockchain, and start building a community and start just conversing about what's good, what's not, and what works. So now the channel is not just about mining, but it's all about cryptocurrency in general. And we started kind of building a team early this year actually. So this year we started kind of building a team to kind of filter out the good projects, do more due diligence on it, and also try to get a reach to the team as well. So one thing that's quite special about my channel is not only am I interested and talk about it, but I always try to visit the teams responsible, visit the projects, and meet them up as real people. So that's what kind of I really want to do in this space. So right now the team is still relatively small. I started off by myself and then I started expanding to around 4 people right now in terms of just research. So the research side is 4 people and we also have a few kind of accountants and we're trying to include a few more to help with the video production right now. So the vision started off with Bitcoin. So that was my original passion, the thing that I mined originally. It was all about this alternative currency. And it was crazy because when I first started, I kind of made all the mistakes anyone new in the scene would make. In fact, I saw a lot of newspaper articles when Bitcoin was out $15 and they said, well, Bitcoin's a bubble. You know, it just went from $10 to $15 in one day. And that's obviously too much. So I believed that and I kind of sold a little bit and I fell for a lot of this kind of fear, uncertainty, and doubt. So that's when I first started and I realized, I started realizing as Bitcoin grew, that's not true. There's a lot of value in having a decentralized currency, a decentralized store of value. So that's how I really started and got into the space. But then last year, for me, it really just clicked. It's not just about a store of value, but also there's so many different ways to apply this trustless technology. So not just with storing value, but with computation as well. So that's when I really dug deep into Ethereum, the ability to create decentralized apps, the idea to really have a computation that's outside of anyone's control. I mean, that's so crazy if you think about it. We'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to be able to execute even a smart contract and not having someone to kind of be an arbitrator or be an execution of the code. The whole community executes that code. So this is something that really inspired me last year. So last year I was like, wow, this idea of a decentralized world, decentralized application, and then that took me off to kind of explore the technologies that's going to allow this to happen. Because what we know is that there's not going to be one kind of way to do this anymore. We see there's more and more kind of ways to build decentralized trust and so many new technologies blossoming up in this space. And that's what I'm really interested in. I'm really interested in just talking to the people, seeing what their vision is, seeing what their idea is, because I feel like this is where the next kind of Uber or the next Airbnb is going to happen. It's not with traditional financing or traditional world. This is a world where we can start building a product and the community at the same time. And I feel like this is something that's never explored before, and I'm super kind of enthusiastic about it. So
So for me, I take projects that I personally find interesting. I t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ojects that are trying to look and raise for money, and also projects that are basically finished ICO or trying to launch a project. I believe for me, you must follow a project throughout its whole phase. So when I look at a project and I start at the funding, and then I want to follow it through and see what products they're delivering, what updates they're bringing, and what kind of value they're going to bring to the community. So I just t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everything here. So in terms of following up with projects, I usually start talking with the CEO, with their team. And then something that I kind of do is I actually fly and visit them as well. So sometimes if I really like a project and I really want to see, for example, if they're having a specific piece of hardware, then I want to see that hardware and maybe have a little bit and show the community as well. Oh, look, they're making this hardware and give them a little sneak preview. If it's software, I want to visit their teams as well. So I visited teams in the past to see,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talk to the employees, not just the CEOs, but talk to the team. See if they're really motivated. See if they really want to deliver a product and they share the vision that we were told they were having. So this idea of an influencer is very interesting because the industry wants to call us influencers, but we're actually really content creators. We want to think of servants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the influencers of a community. So I've been saying when I created this YouTube channel, I grew with the community as well, and I want to give back as much as possible. So not only do I take projects and ask for projects what people want to cover, I also want to say, look, I'm going to go to this project and visit them. What questions do you want me to ask? What questions are you interested in? And giving that kind of, trying to make it feel like as if they're there as well. So in that sense, I don't think that our role here is just to bring like maybe funds to a project, but for the community to be the eyes of the community in terms of looking at projects and just making sure that they're delivering on the promise. So one of the unfortunate side effects of being one of the bigger YouTube channels is we get a lot of requests. So we can get up to 10 to almost 20 ICO requests or review requests a day. It's just a sheer amount of volume, and this is why we're starting to build a team to look at the different projects. So before I would do a community vote, so what we'll do is we'll have like a list of projects and then we'll randomly select 5 and get people to vote on what to do. But also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good projects are filtered through as well. So right now I do have a team of around 4 people to look at the projects, and hopefully in the future what I want to do is I want people to start talking to different members of a project first and try to vet them to make sure that they're sincere on delivering on what they want to do instead of just simply trying to raise a bunch of money. I think it's a very fundamental understanding for these ICO projects that they just aren't looking for a cash grab. They have a vision to build a community for their own project as well, that they're using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right way. It's not just a simple database, it's much more than that. And that's one of the simple questions I can use to vet out the bad projects. So this is a really, so in terms of what I value in a project, I think the team matters a lot. So the team needs to have experience in delivering something. They need to have that background and understanding in blockchain as well. So if it's a very new team, I'm a little bit suspicious because blockchain technology, one of the biggest drawbacks that's different from traditional technology is that once you deploy a smart contract, you can't change anything. So if they don't have that experience, if they are more experienced in web development where they can change every even few hours and do A/B testing, then that's not really good experience in blockchain. So I want to know that they have the experience in blockchain first. And then the second thing is about the vision. So it's all about community building and how they're gonna leverage that community as well. Because for a blockchain project, they can't just silently work on a product. We know that's not working anymore. You have to be able to engage the community, build it up, and let them help you as well. So if the kind of team understands the power of a community, then I think that's the best way to go.
So in terms of making videos, I made a lot of videos. So when I first started Box Mining, I made a promise to myself. It's a very personal project, and I said I'm gonna make at least one video a day. And it's been running for more than a year now. So I think I have around more than 400 videos right now. Sometimes I make 2 a day and just to update people. So it's about a lot of content, a lot of updating, because blockchain space moves so fast. A day in blockchain is like a week in traditional finance, and I feel like that's the rate we need to put out videos and content at. So the future of Box Mining, I think, is all about my community. So we are trying to look together and maybe find a way to evaluate projects together as a team. This is something that I've always dreamed about doing, and it's something that was at the roots of this channel. Having a community contribute to your due diligence, to your research, is much more powerful than just a few people. So that's my vision of building the Box Mining channel and the Box Mining community, is to have a way for everyone to contribute, everyone to have a say. So far we have started with a Telegram, we have a forum, but I want it to be a little bit more than that. So in the future, I want to have a collective way to research projects, to discuss projects, and have this different view scope to just broaden the vision for everything. So that's kind of my concept and vision for Box Mining in the future. So Box Mining, I wanted to be very unbiased for the longest time. So I've been offered a few advisory roles, but I haven't taken them. Recently though, there was a gaming project because my original background, I have a lot of gaming experience as well. I've been doing game design for a while. That was my kind of job prior to this. So I do have one advisory role right now, but we're gonna see how that goes and see how it works out. So I've been watching the blockchain space for a long time. So I started off with Bitcoin, then Ethereum, then we expanded and it grew to a much more vast space. So what my vision right now is that I don't think there's gonna be one blockchain to rule them all anymore. There's a lot of people still believing that one is gonna shine out. But what I see, and I'm beginning to see now, is that new projects are popping and they're offering slight advantages or slight kind of changes to the recipe. So not every project is suitable for one particular blockchain. So I can see this whole ecosystem of different blockchains forming. And we're already seeing something called interoperability, the ability to connect blockchains to each other. So my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blockchain space is that there's going to be multiple blockchains, each having kind of the area that they're very good at, something they're very good at solving. Whether it's like something like Ethereum, where it's about having and allowing developers to come up with their own scaffolds, or maybe EOS, where the scaffolds are built already there for them, or maybe VeChain, where they have a lot of enterprise focus. So everything has kind of its different niche, and then they'll be connected together to this mass web where they can kind of help each other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n the different systems. So in terms of every day, what would immediately change? I think it will become something about trust. So with Bitcoin itself, we'll learn about a new currency, a new way of transferring value. And that's the immediate kind of deliverable that blockchain technology has to offer. You can transfer like $1 million to somewhere, anywhere around the globe, and it's free. It's not free, but it's much cheaper than say something like a bank, and it takes much less time. So right now, for delivering large amount of value over borders, that's going to be fast. Then we have the decentralized applications, and there's a lot of kind of advantages that can be brought with supply chain management. This idea that you can trust a decentralized trust base to verify even something like simple as maybe a luxury handbag or a watch. We can verify with 100% certainty that this is real, and we can even trace the history of it, and we can trust in that because we know with blockchain technology that any alterations onto the blockchain has to be written. It can't just be altered and no one knows about it. The system has to have a history. So right now I'm based in Asia, and I found that blockchain is very global. So I try to visit as many different countries as possible to see what their scene is like. So this year I'm trying to choose conferences and events and gatherings that's all around the globe, and I want to see
how this technology is touching people in every location. So in terms of finding me, you have to see what's happening, and you can probably check my website for that. So in terms of regulatory issues and regulation, I feel like this is a very new technology and it needs to be treated as such. I think one of the things I really keep to heart is that this is a blending of something that's very close to a community, so a community, a gathering, and also a product, and also a little bit resembling equity as well. So that's kind of what's inside every single cryptocurrency.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ve never seen before, and it's something like the Wall Street guys, they don't know how to evaluate. How do you even evaluate a community? I mean, when you use Facebook, you're just a consumer and Facebook gets all the benefit. But if you're using a decentralized social platform, well, you're part of that too. You get the benefit of this platform growing. So I feel like there needs to be special regulatory kind of systems in place. We can't just rely on what was classically there. We can't just say, oh, this is a security bam, let's put all the security regulations and all these laws on it. I think this is something very new, and governments need to really look at this, look at what's happening, and just kind of encourage that growth, because this is something we have never seen before. 암호화폐 차트 분석과 날카로운 실전 전략까지 알려드리는 크립토인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 주실 전문가, 1000% 암호화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관심이 큰 시총 상위 코인들의 흐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1000% 전문가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우리 시청자분들 뭐 추석 잘 세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추석 연휴 때만큼은 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연휴를 즐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 방송 이거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추석 연휴 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큰 움직임이 없으면서 이제 재미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추석 연휴 때 자, 가입증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 반등세가 힘이 약했죠. 힘이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내일입니다. 내일에 이제 뭐 선물 만기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상태죠. 선물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 투자자들이 일제히 현금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어지간히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뭐 시장 자체는 뭐 낙관적인 흐름으로 이제 계속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뭐 JP모건 쪽에서요. JP모건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에서 자,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제1금융권 뭐 프랑스 뭐 소시에테 에테라 제네럴이나 그다음에 그 산탄데르 은행이나 합쳐 가지고 자, 전 세계 이제 75개 은행이 참여를 해서 JP모건의 이제 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이제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자, 리플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기반 때문에 이제 만들기는 하고 있지만 자, 추석 연휴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같이 격포제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국과 일본에서 한시적으로 다시 한번 암호화폐 광고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광고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자, 결정적으로 이제 시장에 큰 호재거리가 나왔다. 앞으로는 뭐
충분히 크게 우상향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지금 현재 악재가 더 힘이 세다 보니까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주말까지는 넘어가줘야 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자, 훈풍이 다가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자세한 것은 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오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자, 관망만 하셔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자리에도 자, 매수자리 지금 현재 매수세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는 만큼 거래량도 지금 현재 많이 메말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적으로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에 조금 무게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섣불리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박스권 탈피하고 그때 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굳이 매수를 해야겠다 하면은 비트코인 기축통화를 기반한 자, 마켓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좋은 전략 자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만약에 나는 비트코인을 좀 더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하시면 자, 730만 원 이하부터 해서 분할 매수 통해서 자, 단기적인 측면 750만 원까지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전략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방금 드신 이제 이야기했듯이 추석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이 이제 나왔었는데,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비타립 쿠텔린이 한마디 했죠. 지켓이죠. 암호화폐 중에 이제 지켓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자, 지켓이 코인에 이제 기술을 하나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영지식 스나크로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트랜잭션이 초당 500개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호재거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주고 있죠. 뭐 샤딩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라이덴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기술.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자, 이더리움 과부하를 염두에 두고 자, 트랜지션을 어느 정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요. 자, 초당 처리 건수도 높이게끔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영지식 이 시스템을 살펴보면요. 일단 뭐 중앙 관리자가 없습니다. 중앙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면서 그 운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3자입니다. 중립적인 블록 노드 참여자들이 오히려 주인이 돼서 자, 처리가 되는 자, 역할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기술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켓이 영지식 스네이크로 이더리움 시스템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이더리움 확장세 문제에서 굉장히 크게 해결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보다 이더리움 거래량이 약 ERC20 기반에서요. 자, 20배 이상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표준 ERC20 기반에서 자, 50배 이상까지 엄청나게 점진적으로 최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확장세까지 가져간다 하면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와 지금 흐름이 약간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가격점 부분들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오늘도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선물 만기가 이후가 끝나고 나서 자, 주말도 무사히 지나가줘야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한번 눈여겨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공략이 가능한 가격대는 자, 22만에서 23만 원 사이 쪽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만 원이 이탈이 안 되고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준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충분히 크게 우상향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선물 만기를 앞두고 매수 유입은 좀 저조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낙관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총 상위 암호화폐들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 주간 시장에서 주목받은 혹은 앞으로 주목하면 좋겠다 하는 이 주간 특징 암호화폐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눈여겨볼 만한 코인은 당연 뭐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나온 코인이죠. 자, 비트코인 개발진들과 채굴 업자들 간에 뭐 일종의 난이 이렇게 나면서 파생되어 나온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채굴 시장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우지안의 비트메인사에서 자 블록호기를 이제 증대를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파생돼서 나왔는데 자 이번에 홍콩 증시에 IPO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부터 계속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비트메인사 계속해서 뭐 지난해 보면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이번에 홍콩 IPO를 신청을 하면서요. 자 신사업 구도로 인공지능 AI 칩 개발을 신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한다. 자 원대한 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지안 CEO가 거의 뭐 물량들을 어지간하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이상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장을 한다. 비트메인사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교포제에 가면서 추가적인 가격 부분들 엄청나게 급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비트코인 캐시 엄청나게 급등했던 부분들 아실 겁니다. 최대 200만 원 이상까지 4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그러한 시장도 한번 연출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자에 엄청난 큰 급등세가 나온 이후로 자 오늘자에도 거래량이 대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홍콩 증시에 지금 신청서만 냈지 아직은 뭐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 그 신청서가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뭐 실패했다거나 이게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급상승 유효하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공략 부분들은 뭐 그 55만 원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 접근하셔가지고 이 파동 한번 남았습니다. 자, 이 파동 정도 한 번 정도는 남았기 때문에 이 파동 한번 크게 즐겨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간 특징 암호화폐 비트코인 캐시 들고 오셨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암호화폐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천프로 전문가님께서 실전 전략을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암호화폐는 어떤 코인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도 제가 뭐 오늘의 추천 코인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뭐 첨언을 한번 해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오디세이라는 코인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추천해드렸는데 자, 오늘까지 해서 최소 이제 30% 이상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관점은 유효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공략하신 분들은 자,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시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가져온 코인은 정말 뭐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자 급상승이 유효한 코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디크레드라는 코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디크레드 코인은 뭐 되게 뭐 암호화폐 자체가 자 목적성은 다 뚜렷하면 뭐 탈중화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디크레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블록체인 기반을 한 자 멀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코인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금융 시스템에 거래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스왑을 시킬 수 있는 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코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OS 중에 맥이나 자 윈도우나 그다음에 리눅스 기반에서 그 지갑을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언어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니까 뭐 개발도 쉬울 뿐더러 자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편한 자 그런 코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코인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뭐 탈중앙화가 이제 거의 목적이다 보니까 채굴이라든지 중대산이 있는 결정사안이 있다 하면은요 채굴자와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의 소규모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일단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큰손이라든지 소규모 그룹이죠. 자, 물량을 대거 많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큰손들, 그룹들. 자, 이런 사람들이 코인을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요. 자, 커뮤니티 일반 투자자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코인을 특정인과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기관들이 지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점 유효하게 보시고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고 공략하는 법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디크레드 차트가 단기적인 바닥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의 뭐 횡보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횡보가 길면 길수록 무엇이냐? 결국에는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대량의 거래량이 몇 번 이렇게 포착이 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누군가가 단기적인 단타 세력이 들어와서 뭐 차익 실현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거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그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면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이번 주말 지나거나 하면 급상승이 나와주면 디크레드는 당연히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자, 손절 가격이 중요하겠죠. 자, 손절 가격은 39,000원 이렇게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개발자들이 만든 이 가버넌스 개념이 도입된 이 디크레드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3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크립토 인포 1000%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